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오늘 국회의 코인 세금을 2030년까지 미루자 관련 법안이 접수가 됐죠. 근데 이 소식을 접한 분들 반응은 의외로 싸늘합니다. 정부가 이미 유예 없이 그대로 간다고 공식 문서로 밝혔는데 야당 의원 법안 하나 나왔다고 뭐가 달라지냐. 저는 이런 반응들이 절반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나머지 절반이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오늘은 답부터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발의된 법안으로서 이번 국회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폐지도 시행도 아닌 그 중간 선택지, 그러니까 코인 과세 유예라는 안이 정식 안건이 됐다는 거. 두 번째로 이 문제의 결론이 나는 날짜랑 시장의 자리들은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12월 국회 세법 심사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시행이 되든 유예가 되든 이 두 가지 중에 이미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두 결과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이번 영상 안에 전부 다 정리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 3가지 문장이 왜 그런지 하나씩 채워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서 있는 자리부터 확인을 할게요. 가상자산 세금 이제 넉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내년 1월 1일부터 코인을 팔거나 또 빌려주고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붙습니다. 한 해에 250만 원을 넘는 수익에 지방세까지 더해서 22% 정도가 적용되는 구조인데요. 그리고 이 일정은 사실상 확정 분위기였습니다. 지난달 말에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예정대로 시행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이달 초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 방향성에도 유예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기도 체념적이었었는데 이번에 진짜 하는구나. 근데 바로 그 굳어가던 일정에 오늘 정식으로 반대하는 문서가 국회에 접수됐다는 거고, 내용부터 살펴드려 보자면요. 국민의힘의 정성국 의원이 오늘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그 요구는 한 줄로 요약이 되고 과세 시작일을 2027년 1월 1일 이때에서 2030년 1월 1일까지 3년 정도만 뒤로 미루자. 여기서 단어 2개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 발의라는 거는 의원이 법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시키는 절차죠. 혼자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동료 의원 여럿이 함께 서명해야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예는 세금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시작 날짜만 뒤로 미루자는 거기 때문에 폐지랑 유예 이 2가지는 완전히 다른 요구인데 이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알맹이니까 잠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여기서 왜 미루자고 하는 걸까요? 이 법안에 적힌 이유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말 그대로 이용자 보호만 다루는 1단계 법입니다. 어떤 코인을 어떤 기준으로 상장하는지, 시세 조정 같은 불공정 거래를 어떻게 잡는지, 시장 전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담고 있는 2단계 법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고, 게다가 세금을 거두려면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 아셔야 되는데 국내 거래소 거래는 확인되지만 해외 거래소, 탈중앙 거래소, 개인 지갑끼리 주고받는 거래, 개인 간 직거래는 소득 파악도 매수한 가격도 확인도 어렵다는 게 법안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 3년을 미뤄서요. 이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시장 혼란을 막는 안전장치를 두자는 거고, 이 정 의원은 과세를 위한 과세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과세 체계를 먼저 만드는 게 정부랑 국회의 책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의 논리 자체가 세금이 나쁘다가 아니라 순서가 틀렸다겠죠. 규칙을 만들고 전부 다 만들고 나서 걷자, 바로 이겁니다. 참고로 이 세금이 원래 2022년 1월 달에 시작될 예정이었죠. 근데 준비가 덜 됐다는 같은 이유로서 지금까지 3번 미뤄져서 2027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요, 무려 4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발의가 왜 중요한지가 드러나는 대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국회에 이 세금과 관련해가지고 걸려있는 안건들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지난 3월달 같은 당 송원석 의원이 과세 조항을 아예 삭제하자는 폐지 법안을 냈고,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상임위 전체 회의에 올라가고 나서 소위원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지난 5월달 과세를 폐지해달라는 국민 동의 청원이 올라와가지고 며칠 만에 5만 명 동의를 채우고 역시 상임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에서 유예 법안이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목록들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오늘 전까지 국회에 올라와 있던 건 전부 폐지, 그러니까 전부 아니면 전무의 요구였습니다. 이 폐지는 세수를 지켜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받기 가장 어려운 안건이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원칙을 통째로 접는 일이니까요. 근데 코인 과세 유예는 얘기가 다릅니다. 원칙은 그대로 두자. 근데 날짜만 옮기는 아니라는 거고, 실제로 이 나라에서 3번이나 통과된 전례가 있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처음으로 연말 협상에서 실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크기의 안건이 목록에 올라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놓고 국회 일정을 거꾸로 세워보면요, 이 발의가 왜 하필 8월 달에 나왔는지도 보이실 겁니다. 세법에는 다른 법과 다른 시간표가 있죠. 국회법에는 예산과 세금 관련 법안이 11월 말까지 상임위에서 결론 나지 않으면 12월 1일 본회의로 자동으로 올라가게 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래서 해마다 세법의 결론은 12월 달에 예산과 한묶음으로 한꺼번에 났습니다. 지난 3번의 유예도 전부 다 시행을 몇 주 앞둔 연말 국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의 발의 자체가 지금 당장 표결하자는 게 아니라
12월 달 그 자리에서 이 안건을 미리 올려두는 절차가 됩니다. 이 결론의 날짜랑 자리가 사실상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겹치면 지금 상황의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번 다툼 자체가 기본값이 시행 쪽에 있죠. 과세는 이미 법에 적혀 있어서 국회가 연말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월 1일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반대로 유예는 국회가 움직여서 법을 바꿔야지만 성립합니다. 미루자는 쪽은 표결까지 가서 이겨야 되고 그대로 가자는 쪽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지난 3번도 구조는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행되는 구조인데 3번 모두 연말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기록을 어떻게 읽을지는 잠깐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왜 리플 XRP 채널에서 이 소식을 이 정도 무게로 다루고 있느냐? 국내 시장에서 XRP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 때문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XRP 어떻습니까? 거래 대금 기준으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과 1등과 2등을 다투고 있는 자산입니다. 지난 5월달 업비트 비썸에서 하루 거래 대금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앞질러가지고 맨 위에 오른 날도 있었고, 그리고 외신은 한국을 오랫동안 XRP가 가장 활발하게 거래돼가지고 가 되어왔었던 시장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내 세금 변수에 가장 크게 노출된 이 코인 가운데 하나가 XRP라는 뜻인 거고, 그래서 이 법안의 12월달 운명은요, 리플 XRP 보유자에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계좌에 계산이 걸린 국내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법안이 내세운 순서, 그러니까 규칙 먼저 세금 나중이라는 이런 논리 자체가 통과 여부랑은 별개로서 12월달 국회에서 2단계 입법 이야기를 정면으로 내게 될 거고, 상장 기준, 불공정 거래 단속, 시장 관리, 국내 거래 비중이 이렇게 큰 자산일수록 이 목록들이 채워지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논의가 공개된 자리에서 다퉈진다. 이거 자체가 국내 참여자에게는 상당한 정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약속드린 부분들, 이 두 가지 결과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여부겠죠.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지금의 법구조상 올해 12월 31일 이때 시가랑 실제로 매수한 가격 중에 큰 쪽을 세무상 출발점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의 상승분은 세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유예로 결론이 난다. 2030년이 되기 전까지는 팔아서 본 소득에 이 세금 자체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2월 달이 정하는 건 세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언제부터 어떤 규칙으로 정하느냐, 어느 쪽 결과였든 보유자의 계산이 통째로 무너지는 경우의 수는 이 안에 없습니다. 이제 12월까지의 흐름은 한계로 좁혀보겠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요, 이 법안이 단독으로 빠르게 처리되는 게 아니라 12월달 정기국회 세법 심사에서 정부의 개편안, 3월달에 폐지안, 이게 한 자리에서 함께 다뤄지고 또 결론까지도 그 자리에서 나는 흐름들을 기대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접수된 상태로 대기하는 게 기본이겠죠. 그 근거는 세 가지인데요. 먼저 방금 확인한 이 국회법의 연말 일괄 처리 구조 때문입니다. 세법은 건건이 따로 결론 나는 영역이 아니라 12월에 묶여가지고 결론 나온 영역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정부가 이미 유예 없는 개편 방향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정부 안과 이 법안 자체가 같은 상임위에서 나란히 심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3번의 시행일 변경이 전부 연말 국회에서 이뤄졌다는 기록 때문인데요. 그래서 유예라는 중간 선택지가 오늘 처음 국회 정식 안건이 됐고, 결론의 날짜랑 자리는 다가오는 12월달 국회로서 사실상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됐든 보유자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이미 계산이 서 있기 때문에 처음 들으실 때는 법안 하나에 붙이기엔 과한 무게로서 들리셨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다르게 들리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7년에서 2030년으로 3년 정도 미루는 법안을 이번 국회에 들어서 처음으로 발의했고, 그리고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론의 자리는 세법이 한꺼번에 결정되는 12월달 정기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때까지 기본값은 시행 쪽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다만 이 폐지 법안과 5만 명 청원에 이어지고 절충 아닌 유예 정안까지도 들어오면서 12월달에 다뤄질 선택지 목록은 오늘로서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시나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코인 과세 시행될지, 아니면 네 번째 유예가 될지 댓글로 여러 가지 자유롭게 생각 남겨주시고, 저는 이 법안이 국회 조세소위 심사 안건 목록에 실제로 올라가는 날 그 목록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속보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런 소식이 한 가지 나왔는데요. 인생 네컷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는 협약 소식입니다. 아마 이 기사를 보신 분들 대부분께서 사진 부스에서 코인 결제라는 신기하네 이러고 넘기셨을 텐데, 리플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이건 우리랑 상관없는 국내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 솔직한 말로 말씀드리면 저도 제목만 봤을 때는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근데 발표문에 적혀있는 회사 이름 하나에서 손이 먼저 멈췄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결론 한 줄을 먼저 올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 남은 시간은 그 한 줄이 왜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 하나씩 보여드리는 데 쓰겠습니다. 먼저 결론은요. 오늘 뉴스의 주인공은 사진 부스가 아니라 그 부스에 들어갈 코인을 만든 회사고, 그리고 그 회사는 리플이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손잡은 파트너다. 그러니까 오늘 소식은요. 리플과 이어져 있는 회사가 만든 원화 코인이 처음으로 번화가 가게 계산대 앞까지 내려온 장면이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내용부터 그대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을 맺은 회사는 곧 세 곳이고요. 코인을 만든 비덱스, 결제 시스템을 연결하는 젝토, 그리고 인생네컷을 운영하는 AK벤처스까지 이 세 가지 회사가 비덱스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KRW1을 인생네컷 매장의 결제량 정산에 붙여가지고 시범 운영해 보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인생네컷 규모가 어느 정도냐? 전 세계 30여 개 나라의 매장이 1,000개고 한 달에 이용하는 손님이 38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들은 국내 매장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이 환전이나 카드 수수료 부담 없이 결제하게 되는 상황들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이번 발표를 듣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의문이 두 가지가 생기죠. 먼저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아직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도 안 만들어졌는데 무슨 수로 가게에서 코인 결제를 하게 하는 거냐. 그리고 두 번째로 100번 양보해서 그게 된다라고 치더라도 이게 왜 리플 XRP 이야기하는 채널에서 다룰 수 있는 뉴스냐. 재미있는 거는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이 같은 곳에 있다는 사실인데요. 바로 코인을 만든 회사 비덱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비덱스는 부산에 있는 디지털 자산 수탁 회사입니다. 수탁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회사나 기관이 가진 코인을 대신 맡아서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또 관리해주는 사업인데요. 개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 계정에 코인을 두면 되겠지만요. 큰 돈을 움직이는 기관은 규정상 그렇게 못하니까 이런 전문적인 업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리플이 자기 홈페이지에 올린 소개 자료를 보면은 비덱스를 한국에서 인가받은 수탁회사 4곳 중에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작년 2월 리플은 이 비덱스랑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비덱스가 리플의 보관 기술을 가져다가 기관들의 XRP랑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대신 보관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리플 쪽 공용 장부인 리플 레저의 개발자 생태계 성장까지도 함께 지원한다. 이렇게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이게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기관 대상 XRP 보관 서비스가 실제로 문을 열었어요. 최근 발표 기준으로 이 회사가 맡아 보관하는 자산은 800억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생네컷 계산대에 들어갔겠다는 그 원화 코인은요. 리플의 한국 파트너가 만든 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코인을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궁금해지실 텐데 이 과정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비덱스는 2023년 12월 이미 KRW1이라는 이름의 상표 등록부터 해뒀죠. 법이 만들어지기 한참 전에 이름부터 확보해 둔 거고, 그리고 작년 9월 18일 실제 발행에 성공합니다. 이 구조를 풀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진짜 원화를 우리은행 계좌에 맡겨두고 맡긴 금액만큼만 코인을 만들어서 코인 한 개가 언제나 1원이 되도록 설계한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 돈이 제대로 있는 전산으로 실시간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만든 코인을 아발란치라는 공용 장부 위에 처음으로 올렸었고 그 이후에는 폴리곤, BNB 체인, 이더리움으로 올리는 장부를 하나씩 늘려왔습니다. 올해 2월 달에는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거래하는 플룸이라는 해외 네트워크가 달러가 아닌 통화로는 처음으로 이 원화 코인의 결제량 투자 수단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네트워크에 예치된 자산이 보도 당시 환산으로 8,600억 규모였습니다. 올해 5월달 앱토스라는 장부랑도 확장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첫 번째 의문은 이 법도 없는데 어떻게 되냐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코인은 지금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일부 기관에 한해서만 발행과 유통을 시작을 할 테고, 그리고 인생 네컷 건도 전면 도입이 아니라 시범 운영입니다. 이 전면 개방 같은 경우는 법이 생긴 다음의 일이고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범위를 좁힌 형태로 실적을 쌓는 방식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회사랑 코인 이야기였었다면은 오늘 기사에서 제가 가장 오래 들여다본 단어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결제 옆에 붙어있던 두 글자, 바로 정산인데요. 이 결제는 손님이 부스 앞에서 돈을 내는 순간이고, 정산은 그 돈이 카드사 같은 중간 단계를 거쳐서 본사랑 매장 몫으로 나뉘어가지고 실제 통장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지금 카드 결제는 보통 이런 과정이 몇 날 며칠이 걸리고요. 매출의 일정 비율이 수수료로 빠집니다. 근데 코인 결제는 장부에 기록되는 순간 돈이 바로 옮겨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며칠과 이 수수료를 줄여서 볼 수 있다는 게 회사들의 계산입니다. 지금 매장이 1,000개고요. 한 달 손님이 380만 명인 회사라면은 그 소액 결제 수백만 건의 정산을 관리하는 일 자체가 큰 비용이겠죠. 그러니까 이번 협약은 손님한테 신기한 결제 경험을 본격적으로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 프랜차이즈의 돈 흐름 전체를 새 방식으로 시험해보는 사업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왜 하필 인생 네컷이냐? 이런 질문도 여기서 풀리죠. 금액은 작고요. 결제는 잦아요. 그리고 손님은 젊고요. 매장은 외국인 여행객이 몰립니다. 작게 실패해도 타격이 없죠. 그리고 성공하면 보여줄 게 확실한 현장이란 뜻입니다. 이 중간에서 시스템을 연결하는 젝토도 자사 소개 기준으로 기존 매장 단말기에 붙이는 결제 기술,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결제 쪽 이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회사의 지난 1년 반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읽으면 오늘 뉴스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작년 2월 당시 리플과 파트너십, 작년 8월 당시 XRP 보관 서비스 개시, 그리고 작년 9월에는 워낙코인 첫 번째 발행, 그리고 작년 11월 리플이 주는 이노베이션 어워드 2025를 받습니다. 이 상을 받은 한국 기업은 비덱스가 유일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기관 한정 상용화를 시작을 했고 해외 실물자산 네트워크의 원화 결제 수단으로 채택됐고 오늘은 길거리 매장까지 내려왔습니다. 보관에서 발행으로서 그리고 발행에서 계산대로 방향이 한 번도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움직여온 회사를 리플이 작년에 자기들 행사에서 올해의 혁신 기업으로 직접 소개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정직하게 짚어볼 게 있겠죠. KRW1은 지금 리플의 장부인 XRP 리플 레저 위에서 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건 아발란체, 폴리곤, BNB 체인, 이더리움, 플럼까지 여기가 전부인 상황이고 오늘 협약 발표에서도 리플이나 XRP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뉴스가 XRP 가격을 곧바로 움직일 재료는 아니에요. 근데도 제가 이 소식을 이번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는요.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리플이 상까지 주면서 손잡은 한국 회사가 코인 보관을 넘어서 원화의 실물 결제라는 접점을 확보했다. 이 사실 그 자체겠고 리플 진영의 대한민국 쪽 저변이 서류가 아니라 계산대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서 실물로 넓어지고 있다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올라가는 장부를 하나씩 늘려온 코인이고 발행사랑 리플의 파트너십 문에서는 XRP 리플 레저 생태계 지원이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확장 후보에 그 장부가 포함되는 상상은 무리한 비약이라기보다는요. 자연스러운 연결에 가깝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러 갈래로 주지 않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흐름은 몇 달 안에 첫 번째 시범 매장이 실제로 문을 열 거고 다음 달 정기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가 다시 굴러가게 되면서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실적을 쌓아둔 사업자가 유리한 위치를 먼저 확보하는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비덱스는 상표 등록부터 발행, 장부 확장, 기관 상용화까지 매번 제도보다 먼저 움직여온 기록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만 계획으로 끝낼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 네컷 쪽에서도 외국인 결제 정산 비용이라는 분명한 실익이 있는 상황이고 월 380만 명 손님이라는 규모는 실증 데이터를 쌓기에 이것보다 더 좋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세 번째로 국회 쪽 보도를 보면요. 기본법과 관련된 논의는 다음 달 정기국회에 무게가 실려있고 여당 태스크포스 제가도 연내 입법 이야기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증 사례를 가진 회사의 발언권이 커지는 시기랑 맞물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오늘 비덱스, 젝토, LK벤저스까지 세 회사가 인생 네컷 매장의 결제, 정산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KRW1을 시범 적용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KRW1을 만든 비덱스는 리플의 한국 수탁 파트너고요. 작년 리플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은 유일한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다만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리플 장부 위의 코인이 아니고 시범도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은 결과가 나온 날이 아니라 방향성이 확인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질문 하나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법과 계산대 어느 쪽이 먼저 도착을 할까요? 다음 달 국회의 기본법이 먼저일지 인생 네컷 1호 시범 매장이 먼저일지 댓글로 여러가지 생각 남겨주시면 첫 번째 시범 매장이 실제로 문을 여는 날 그 결제 화면에 어느 장부가 찍혔는지 화면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상자산 전문 매체가 삼성전자에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이 갤럭시 폰 지갑에 코인 기능을 넣는다던 그 계획들 어디까지가 진짜냐? 그 답은 무대 위의 말이 아니라 문서로 돌아왔는데요. 이번 서면 답변에서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올해 일부 국가부터 삼성 원래단에서 스테이블코인 계좌 개설 그리고 해외 송금 매장 결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유를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문서에서 가장 무거운 대목이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단어도 올해라는 시한도 아니고 계좌 개설이라는 4글자라고 봤습니다. 이 4글자는 폰 만드는 회사가 남의 돈을 대신 맡아주는 회사 쪽으로 한 발을 딛겠다는 선언인 거고 이 선언 때문에 아직까지 이름이 적히지 않은 항목들 그러니까 어떤 코인을 누구랑 손잡고 어느 장부 위에서 돌릴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올해 안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답안지의 후보 명단 한쪽에 리플 XRP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읽었는지 지금부터 순서대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플 지켜보시는 분들 마음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이런 대기업 발표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이 있었죠. 발표문 어디에도 XRP 3글자가 없다라는 사실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난달 언팩 시연 화면에 떠있던 건 우리 돈으로 210만원어치 USDC 서클 잔에게 보내기 받기
또 충전 버튼까지도 달린 삼성 올렛 모형이었어요. 이 서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서클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달러 코인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얘기는 아니구나,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마음은 잠시 그대로 두시고 문서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왜 이 문서가 지난달 발표보다 중요한지. 지난달 영국의 런던에 있는 언팩에서 삼성전자는요, 삼성 월렛이 현금과 저축을 넘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가치를 지원하게 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대 위의 말이었었고 또 방향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건은 그 성격 자체가 달라요. 이번 기자의 질문에 회사가 서면으로 문서로 확인을 한 건데 올해 안에 일부 국가부터 시행되면서 그 기능은 3가지다라고 합니다. 이번 무대의 말 자체가 지나갔지만 문서는 남습니다. 그리고 이번 답변은요, 언팩에서 제시했던 이 구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실행 일정에 대해서 명시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판의 크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월렛 같은 경우는 지금 61개국에서 돌아가고 있고 한국에서만 다달이 쓰는 사람이 1,900만이 넘습니다. 삼성 측에서 작년 한 해 전 세계에 판매한 스마트폰만 2억 4천만 대가 넘어가고 여기에 언팩에서 밝힌 계획대로라면 8억 대가 넘는 스마트폰에 이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보도까지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8억이라는 숫자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8억 대는 올해 말까지 갤럭시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는 기기의 목표치이지 이 지갑을 실제로 쓰는 사람 숫자도 또 코인을 실제로 쓸 사람 숫자도 아니다라는 지적 자체가 이미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도 방향성 자체는 분명합니다. 이 따로 코인 어플을 깔고 또 거래소 계정을 만들 필요가 없이 원래 사용하던 폰 지갑 안에서 코인이 열린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단어 한 가지만 짚고 가자면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한계 값이 늘 미국 돈 1달러에 고정된, 그러니까 우리 돈 1,400원 안팎에 고정되도록 설계해 놓은 코인입니다. 오르내리라고 사는 코인이 아니라 이 돈처럼 사용하라고 만든 코인이라는 거죠. 이 지금 판 전체가 지금 약 440조 원 규모인데 여기에 폰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는 회사가 유통망을 들고 들어온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력은 발행보다 유통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평가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겠죠. 그럼 이제 아까 그 4글자 계좌 개설을 뜯어봐야겠죠. 사실 갤럭시의 코인 지갑이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부터 삼성 블록체인 월렛이라는 게 있었고 지금도 미국과 영국, 독일 같은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자가 보관 방식이죠. 사용자가 직접 열쇠를 관리하고 삼성은 고객 자금에 손도 댈 수 없는 구조. 코인과 그 코인을 여는 열쇠가 전부 내 폰 안에만 있기 때문에 폰을 잃어버리면 그 누구도 대신 찾아줄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근데 계좌는 완전히 달라요. 계좌를 연다는 거, 그건 나라의 승인을 받은 회사가 고객 돈을 대신 보관하고 관리까지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계좌 개설에는요, 이 사람이 진짜 누군지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범죄 자금이 섞이지 못하게 거르는 이런 절차들이 필수로 붙고 또 해외 송금 같은 경우는 아예 각 나라 법에 따라 가지고 인가받은 금융 사업자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서는 삼성이 지갑 어플 하나를 더 얹은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허가, 법적 책임들이 따라붙는 위탁 금융의 영역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라는 해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난달 이야기를 한 문장만 이어보겠습니다. 언팩 다음날 영상에서 저는 이 계획에 어떤 코인을 쓸지, 누구랑 손을 잡고 언제 시작할지 이 3가지 칸이 통째로 비어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문서로 언제 칸이라는 이 올해라는 답이 적혔습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과 해외 송금이라는 기능 이름이 적히는 순간 남은 칸들의 성격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가받은 회사 없이는 계좌도 송금도 켤 수가 없으니까요. 파트너 칸은 있으면 좋은 칸이 아니라 오히려 없으면 시작 자체가 안 되는 칸이 된 겁니다. 국경을 넘는 송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들이 오간 내역들이 지워지지 않게 적히는 전산장부들, 그러니까 어느 기록망 위를 달릴지 정하지 않고는 켤 수 없는 기능이죠. 참고로 이 3가지 기능 중에 매장 결제 같은 경우는 기존 삼성페이망을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일반 체크카드랑 같은 가맹점에서 처리되는 쪽, 이게 유력하다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새 장부가 반드시 필요한 건 계좌랑 송금, 그리고 이 2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올해의 마지막까지 남은 시간이 넉 달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방금 보신 대로 계좌랑 송금은 인허가가 붙는 일이죠. 나라를 고르고 인가받은 파트너랑 계약하고 심사받고 시스템을 붙이는 시간까지 거꾸로 세워보시면은 지금 발표문에서 비어있는 이름들은 회사 바깥에만 비어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다거나 마지막 결제 단계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겹치는 시간표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지난달 30일 전세계 금융과 빅테크 140개 회사가 모여있는 연합체가요, 공동 달러 코인 오픈 USD를 공개를 하면서 올해 안에 출시를 목표로 내걸었었죠. 그 명단에 비자, 마스터카드, 코인베이스랑 함께 리플까지도 이름을 올렸고 지금 국내에서도 13개 회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그 국내 명단에 삼성전자랑 두나무가 나란히 있습니다. 갤럭시 지갑이 코인 계좌를 여는 해, 그리고 삼성이 이름을 올린 연합코인이 세상에 나오는 해가 같다라는 거, 그것도 같은 하반기라는 점, 그리고 한 개 더 있는데요. 코인데스크 측에선 삼성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을
우리 돈 약 5,800억 규모로 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삼성의 구상 자체가 달러 코인 유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원화 코인까지도 내다보는 계산이라고 읽었습니다. 다만 그 원화 코인을 다룰 만한 국내법의 골격은 아직까지 확정 전이기 때문에 삼성 원래 이용자가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이 정작 첫 번째 출시 명단에 들어갈지는 지금으로선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이 수억대 규모의 폰 뒤에 깔릴 기록망 자리는요, 코인판 전체를 통틀어서 몇 개 안 남은 큰 자리고, 그 자리를 두고 지금 단서가 2개인데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표면의 단서는 코인베이스랑 서클 쪽을 가리키죠. 언팩 화면의 모형이 USDC 서클이었고, 삼성은 이미 코인베이스랑 제휴해서 미국 사용자가 삼성 월렛에서 거래소 잔액을 보고 삼성페이로 충전하게 해둔 이력이 있고요. 미국은 작년에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을 만들어서 2028년 7월부터는 인가 못 받은 코인은 미국 이용자에게 팔 수 없다는 시간표까지도 정해뒀습니다. 이 각 국가의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갖춰진 곳부터 간다. 이게 삼성의 문장에 가장 잘 맞는 나라가 미국이란 뜻이겠죠. 반면 이면의 단서는 다른 쪽을 열어둡니다. 삼성이 참여 의사를 밝힌 그 연합코인의 출범 명단에 리플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 삼성 문서에 적힌 순차적으로라는 단어 그대로 첫 번째 나라랑 첫 번째 코인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확장 국면에서 연합코인이 갤럭시 지갑에 실리게 된다면 그때 그 코인이 달릴 장부 명단에 리플 냈죠. 그러니까 리플 쪽 기록망이 들어있느냐, 이 여부가 홀더분들께서 확인하실 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은요, 이번 판정은 원래 언젠가의 일이었고, 근데 이번 문서 한정으로 첫 번째 채점일이 올해 안으로 당겨졌다는 거. 이게 제가 이 소식을 리플 쪽 달력에 옮겨 적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첫 번째 출시는 규정이 이미 완비된 나라에서 이미 손잡아 본 인가 파트너랑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고, 그러니까 1차는 미국, 코인카에는 USDC, 이 서클 계열이 먼저 적히는 전기가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연 화면의 모형이 USDC 서클이었고, 코인베이스랑 연동이 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인가 절차를 가장 빨리 통과할 수 있는 조합이 바로 그쪽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은 전용 법과 시행 시간표까지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규정이 준비된 나라라는 삼성의 조건에 지금 가장 잘 맞습니다. 세 번째로 연합코인은 아직 발행 법인과 인가 취득 방식, 준비금 수탁 구조가 공개되지 않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목표 자체가 공격적이라는 평가가 국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내 1차 파트너로 삼기에는 아직까지 미완성이란 계산인 거죠. 결국에 삼성은 올해 안에 일부 국가에서 삼성 월렛의 스테이블코인 계좌 개설, 해외 송금, 매장 결제를 순차 도입한다고 서면으로 확인을 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인허가가 따라붙는 위탁금융으로의 진입 선언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을 누구랑 어느 기록망 위에서라는 이 남은 이름들이 올해 안에 공개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생겼습니다. 표면적인 단서는 코인베이스랑 USDC, 서클 쪽을 가리키고 있지만요. 이 삼성과 리플이 같은 연합 명단에 있는 이상 순차 확장 단계의 장부 명단이 리플 쪽 첫 번째 채점지가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삼성의 첫 번째 발표문, 코인카드는 과연 어떤 이름이 적힐까요? 서클 단독으로 시작할지, 연합코인이 함께 실릴지 우리 구독자분들의 예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1차 국가랑 코인, 파트너가 적힌 그 발표문이 나오는 날, 그 발표문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 안 좋고 또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리플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리플 XRP가 언제 상승할지, 반등 언제 줄지, 또 상승 시작하면 얼마까지 상승할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드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그리고 비썸, 현물 매매만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 첫 번째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게 바로 리플 전용방인데요. 기본적으로 리플 전용방에서는 이 리플 코인에 대한 단기 고점과 저점, 중요한 내용들, 리플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각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유만 한다, 그런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더 상승할 것 같을 때 현실적인 대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한 시장이고, 적당히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다시 하락했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타점뿐만이 아니라요, 이 시장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가격도 내려왔고, 또 반대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혹은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도 할 수도 있는 이런 기회의 장세랑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플 XRP에 대해서 핵심 단기 저점에 대한 중요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종합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맞겠지만요, 정말 신기하게도 알트코인들 움직임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섹터 그리고 테마에 맞게 힘이 살아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목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요,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도 내가 처음에 계획한 목표 타점에서 이 수익 실현까지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놓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몰빵이 아니라 비중 조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이 단기 타점은 단기 타점답게 접근해야 되는데 막상 상승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더 오를까봐 못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수익을 보고 파셔야지 내 돈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은 이 수익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 추가 매수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회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종합 브리핑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이 중요 타점들, 여기에 대한 안내까지도 같이 설명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은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낮은 비중으로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핵심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가장 최신 속보는 무엇인지, 지금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에 트럼프랑 관련한 공격 취소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나왔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과 방향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리플 전용방, 그리고 단기 종합방,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시황 브리핑방까지도 세 가지 방에 대해서 같이 입장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없게 안내드리는 이런 방이 아니라 제가 딱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안내 도움드리고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현물 매매로서만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